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코인 마켓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코인이 상장돼도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만입니다. 전쟁 이슈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못했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떠나서요, 이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법안 만들고 밀어붙이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린 투자자로서 이 상황 속에서 투자 이익을 가져갈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느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생각을 전하려고 합니다. 10가지의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날 며칠 생각해 본 거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고 댓글로도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아니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해서 뭐 테더부터 뭐 설명하고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채널은 아시다시피 진성 코인쟁이들이 보는 방송인데, 테더라는 게 뭐 어떻고 서클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딱 다루고요, 정치적인 얘기도 싹 빼겠습니다. 정말 투자자의 입장에서 집중을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대략 한번 살펴보죠. 원화같이 연동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예, 디지털 자산. 예,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를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발행을 하니까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보는 10가지의 화두는 이렇습니다. 예, 일단 뭐 세금 납부가 가능하냐, 코인 거래가 가능하냐, 정부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떤 체인을 쓸 거냐, 트래블룰 적용은 어떻게 할 거냐, 혹시 CBDC랑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김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자 지급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요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좀 체크를 해야 돼요. 혹시 CBDC 하려다가 길 잘못 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죠. CBDC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고요, CBDC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CBDC를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걸어는 놓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CBDC는 정부 통제가 가능한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 통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CBDC는 정부가 보증을 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정부가 보증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지역화폐 시스템으로 쓰기에는 이 CBDC가 딱 맞는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인 CBDC,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한테만 써야 돼, 이거는 어떤 지역에서만 써야 돼, 이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인 CBDC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서 방향을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아서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확실히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가져가야 된다. 혹시 이거를 짬뽕 하려는 거 아닌가? 짬뽕 한다면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정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부가 너네 비트코인 이해하는 거 맞아 진짜로? 너네 블록체인 이해하는 거 맞아?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가 없는 나라잖아요. 아직 비트코인 ETF도 안 나온 나라예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비트코인을 뭐 비축한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국민연금에서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이 뭐 전혀 없다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하겠다면서 중앙통제형으로 접근을 한다면, 탈중앙성이 없다면 그런 블록체인이 신뢰가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의 어떤 혼종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뭘 봤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인정을 받니 못 받니 하는데, 저는 가장 큰 포인트로는 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물론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불가능할 거고요,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줄 겁니다. 국세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안 받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세금을 낼 수 있으면요, 그때는 진짜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있죠. 예, 정말로 가치가 있죠. 정말로 쓰일 수 있고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국세청은 절대 인정 안 해줄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디지털 포인트 도토리란 말이에요. 도토리. 우리가 충전해서 쓰는 무슨 페이에서 충전해서 돈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랑 똑같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돈이라면서요. 화폐 가치와 1대1로 해준다며. 그럼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믿을만한 거면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믿고 쓸 수 있게 해주려면 이거 납세 수단으로 나라에서도 받아줘야지. 국민 너네는 믿고 써. 근데 난 안 받아준다? 이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세상에 그런 게 한두 개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럼 어떤 체인에 올릴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인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무슨 체인?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통신사가 있습니다. A통신사, C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속도, 안정성, 비용 이렇게 봅시다. 예. 속도, 안정성, 비용 이렇게 보는 거예요. 통신사 ABC가 있으면 A는 속도가 제일 빨라. A는 속도가 제일 빨라. 그리고 안정성도 제일 높아. 대신에 비용이 따따블이야. 통신사는 어떻냐면 속도가 중간이야. 중간. 속도가 중간이고 안정성도 중간, 비용도 중간이야. 근데 C통신사는 어때요? 속도는 빨라. 속도는 그냥 빠른 정도야. 근데 안정성이 낮아. 그리고 비용이 낮아.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체인을 여러분의 돈을 넣으실 겁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맡길 때 어떤 체인을 돌리시겠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어떻냐면요, 속도와 안정성, 비용 이걸 따졌을 때 일단 안정성을 제일 쳐주는 거거든요. 안정성을. 이 안정성 부분에서 제일 좋은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용도 비싸고요, 속도도 사실 느립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수수료가 높아요. 한 번 돈 보내는데 우리 돈 한 2,000원씩 듭니다. 뭐 항상 바뀝니다만은. 그러면 큰 돈은 이더리움으로 보내요. 큰 돈. 예, 큰 돈은 이더리움으로 보내고 작은 돈이죠. 작은 돈.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요런 거는 이 비용이 낮은 걸로 보냅니다. 비용이 낮은 걸로 보내면 비용이 거의 1원 뭐 이런 정도 들거든요. 이제 거의 비용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이런 체인을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트론이나 막 이런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은 그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지만 느리고 비싼 체인. 그리고 뭐 솔라나 같은 거는 뭐 빠르고 싸지만 안정성이 조금 낮은 체인.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블록체인, 어떤 체인에 올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에서는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여러 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럼 얘네는 어떤 체인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나라에서 그 체인 선택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 있고요. 또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뭐야? 구클레이튼, 현 카이아. 그래서 이 카이아 체인을 올릴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카이아라는 거는 사실은 국내에서만 있는 코인이고 세계적으로는 널리 쓰이지 않는 그런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아가 과연 많이 쓰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 정말로 이게 탈중앙화가 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블록체인 개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K 블록체인을 개발한다? K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는 있어. 개발할 수 있는데 그럼 탈중앙화 블록체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 탈중앙화 돼 있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CBDC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고요. 지금처럼 은행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체인에 올릴 것인가도 굉장한 그런 이슈입니다. 예.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굉장히 뭐 이런 거를 막 개발을 많이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카이아에 올리고 안 올리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뉴스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트래블러 1 100만 원 이상 지갑 이동하면은 국세청인가 어딜로 바로 보고되는 거, 국세청인가 기재분가로 바로 보고되는 거 있죠. 트래블러 이게 어떤 국제 규칙인데 지금 빡세게 지킨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KYC라 그래서 내가 내 지갑으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를 다 인증을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만든 건데, 그러니까 내 돈을 내가 익명으로 들고 있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KYC를 해도요, 실로 지갑을 추적을 하더라도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국내 지갑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국내 거래소를 뜻하는 거죠. 국내 거래소, 업비트나 빗썸에서 해외 거래소로 돈을 보냅니다. 예. 이거는 내 계좌라고 인정된 거예요. 해외 지갑이라 그러면 이제 해외 거래소입니다. 해외 거래소.
해외 거래소로 보냅니다. 뭐 바이낸스 같은 거. 근데 이 바이낸스에서 내가 내 개인 지갑으로 보내거나 뭐 다른 데로 이게 보내면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세청이 야 너 여기서부터 갖고 간 거 가져와, 너 이 내역 갖고 와, 그러면 곤란해지겠지만 아 몰라요 배째요 그러면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예, 이거 못 찾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를 막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어떤 개인 지갑 이런 거 쓰면 된단 말이에요. 메타마스크 같은 거 일로 돈 보내면은 이거 못 찾아요. 나라에선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세청 이거 뭐 블록체인으로 추적한다고요? 그 많은 사람 거를 국민 전체를 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 놓고 빼돌리면 여러 번 돌리면 못 찾아요 이거. 그 돈 찾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트래블러라고요, 블록체인 사이에는 구조적인 이런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트래블러를 가장 빡세게 적용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요? 이게 잘 될까요? 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트래블러부터 어떻게 좀 고쳐야 된다. 사고방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블록체인을 갖다가 탈세 용도로만 쓸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내가 마음껏 막 쓰다가는 탈세보험으로 몰리는데 이걸 왜 써요 내가. 나는 그냥 돈 깨끗하게 쓰지, 내가 그냥 다 추적되는 걸로 쓰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국내 지갑 해외 지갑 보냈다가 이제 개인 지갑이라고 이렇게 보내고 이러면 이거 이때부터 탈세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 딱 넘어가는 순간에 탈세범 되는 겁니다. 재산 은닉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땅 파고 돈 묻은 거야, 마늘밭에 돈 묻은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 자국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고쳐야 된다.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뭐 저 같은 무지랭이가 뭘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겠어요.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저는 그냥 저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예. 저 혼자 고민하는 겁니다. 예. 다음 거는요,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이자 지급 자유가 가능하느냐. 여기 보이시면 요거는 좀 이제 이게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거는 이제 디파이랑 연관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10억어치 원화를 가지고 10억어치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꿨습니다. 얘를 가지고 디파이 업체,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금융업체라고 할게요. 탈중앙화 금융업체에 이걸 맡깁니다. 맡기면 얘가 저한테 이자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존 금융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기존 금융업은 기껏 짜내야 4% 5% 주는데 얘네는 뭐 돈 많이 줘요. 어땠냐면 작년엔가 올해인가 업비트랑 빗썸에서 이자 4% 준다 그랬어요. 이자 4%, 4.4% 준다 그랬나. 업비트랑 빗썸이랑 경쟁 붙어가지고 이자 4% 준다 그랬다가 4.4% 준다 그랬다가 막 경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철퇴 맞았죠. 철퇴 맞아서 2% 언더 주기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2% 언더로 줄걸요 아마.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 금융업은 그만큼 이자를 안 주는데, 그러면 거기서 돈 빼가지고 전부 다 업비트 빗썸에 그냥 예치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루 만에 2% 언더로 이자율이 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파이, 스테이킹은 이제 예치해놓고 돈을 받는 거예요. 코인을 예치를 해놓고 이자 받는 거. 쉽게 말하면 디파이는 쉽게 말하면 탈중앙화 은행. 예. 탈중앙화 은행.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탈중앙화 은행에 뭐 스테이킹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가 뭐 이자도 주고 뭐 그러는 건데, 이거를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 디파이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공부를 따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도 하나 둘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한테 돈을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대규모의 코인 사업자한테 맡기고 돈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대규모한테 받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소규모의 사업자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소규모의 사업자한테 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내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내가 이자를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자가 상당히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은행이 버틸 수 있느냐. 기존 금융 시스템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의 이자 지급률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은행 때문에 이자 지급 낮아지면 그럼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김프와 아비트리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역 결제가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진짜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거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안 돌려보신 거야, 머릿속으로라도. 김프는요,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김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하면요, 무조건 김프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아비트리지는 차익 거래라는 뜻이에요. 차익 거래.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업비트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바이낸스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김프가 지금 2%에서 1.5%, 2%뭐 이 정도 끼거든요.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을 업비트로 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2%를 그냥 더 먹는다고요? 여기가 더 비싸니까. 예. 왜냐, 한국은 폐쇄 구조고 원화를 사용하잖아요. 다른 시장은 USDT나 USDC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원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김프가 발생합니다. 예. 김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시장에는 김프가 발생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요 USDT가 있던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김프가 생기면 내가 살 때는 김프가 없었는데 김프가 생겼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인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2%를 그냥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100원짜리 코인을 여기서 팔면 102원이잖아요. 2%를 파는 거예요. 근데 김프가 뭐 심할 땐 10% 20%가 끼거든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110원, 12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코인을 이쪽으로 보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모든 코인에 김프가 다 끼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끼면은요, 이쪽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다시 100원짜리를 보내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무한으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나만 하겠어요? 나만 똑똑한 놈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무한으로 돌리면 되겠네? 무한으로 돌려봐요. 그러면 여기서 100원짜리를 일로 10% 껴가서 김프 10% 껴니까 110원이야. 일로 보냈어. 그럼 이제 110원이 되겠죠. 그럼 내가 다시 110원어치를 사서 일로 보내면은 110원어치에 다시 10%를 붙여서 팔아먹으면 되겠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여기 110원짜리를 일로 보내면 다시 100원짜리가 되잖아요. 다시 김프가 빠지잖아요. 예?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구조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당연하게 김프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코인이 다 낀다니까요? 국내 마켓과 해외 마켓에 둘 다 상장이 돼 있으면 무조건 낀다니까요, 김프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김프가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내가 10,000원 주면은 10,000원어치를 사지, 10,000원어치를 살려고 11,100원, 11,000원 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코인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코인 마켓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코인이 상장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결제나 이런 데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USDT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USD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원화 거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필요 없이 그냥 기존 스테이블 코인 테더, USDT나 USDC를 쓰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벌 사용이 불가능해요. 글로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어떤 결제나 이런 데서만 써야 됩니다. 코인 마켓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코인 거래가 불가능할 거고요. 만약에라도 정부가 억지로 1대1 구조를 유지를 하려 그러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유지할 수도 없고요. 이런 거를 유지하려 그랬다가 망한 게 조지 소로스한테 영국이 코피 터졌던 거 있죠. 유로화랑 파운드화랑 그 기싸움 하다가 조지 소로스한테 코피 터졌던 거, 그거를 기억하시면 똑같은 경우입니다. 강제로 패깅, 강제로 이거 유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김프를 통제하면서 이걸 뭐 보전해줘라 이렇게 했다가는 바로 작살나는 겁니다. 아비트리지에 작살납니다. 무한 아비트리지 돌아가면서 작살납니다. 이거는 이제 9번째, 10번째로 이제 같이 써놓은 건데, 검은 돈하고 프라이버시, 검은 돈 vs 프라이버시겠죠. 검은 돈을 막자니 프라이버시가 털리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자니 검은 돈이 생기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 자금 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현금하고 똑같아지거든요. 현금하고 똑같은데 그냥 뭐 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냥 띡띡 해가지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적이 쉽지는 않습니다. 돌리려고 하면은 충분히 다 돌려요. 그리고 실명제 도입, 실명제를 도입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됩니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이거 CBDC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실명제는 도입할 건데 어디까지 실명제를 도입할 거냐, 돈에 내 이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수표처럼. 수표처럼 전부 다 추적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원래 수표도 원래 이서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서가 되는 거지, 돈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이게 있는 건가? 정말? 돈 쓰면서?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닌가? 뭐 사실 지금도 뭐 똑같습니다만은, 근데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왜냐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주소만 알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이제 내 계좌를 들여다보려면 이제 검찰이 영장 받아서 들여다보는데, 이거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바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소만 알면. 그래서 이것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냐 프라이버시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10가지 화두를 던졌는데요. 어쨌든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패를 제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방향성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 여부보다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사실은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잘 됐니 안 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짚어드렸으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자료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 기회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똑똑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투자자, 절대로 이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투자자고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저는 투자 기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이고 성공하고 뭐 기술적이고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다 필요 없어. 투자 기회만 찾는 거야 나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불만맨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10가지 화두를 던졌는데,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생각하면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가 성숙해질 수 있는 거고, 아직 미지의 부분이다 보니까 아직도 얘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건 이럴 거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많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싸우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아무튼 전 불만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성투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고하십시오.